신문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검찰이 오늘 김건희 여사와 최재형 씨에 대해서 기소를 할지 말지를 결정합니다. 수사심의위원회에서 각각 엇갈린 판단을 내렸습니다.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불기소, 최재형 씨에 대해서는 기소해야 된다라는 엇갈린 의견을 내놓은 가운데 오늘 최종 선택은 검찰총장에게 달렸습니다. 과연 어떤 선택 내릴까요?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조간신문 4가지 키워드 준비됐습니다. 함께 보시죠. 먼저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바로 감정의 골. 중앙일보가 오늘 일면에 썼습니다. 대통령과 한 대표 사이에 만찬은 있었습니다만 독대는 없었다. 독대 요청을 거듭 한 대표가 했는데 중앙일보 일면 기사 어떤 기사일까요? 함께 보시죠. 성과내도 모자란데 빈손 만찬이었다. 많은 조간신문들이 비판적으로 썼습니다. 아쉬운 거죠. 윤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 감정의 골만 더 깊어졌다. 중앙일보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독대를 재요청한 것을 공개한 걸 두고 경선에선 왜 자꾸 언론에 공개하냐 라며 불쾌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대로면 당분간 못 본다.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여권에서는 이대로 가면 공멸이다 라는 위기감도 감지됩니다. 이어서 다음 키워드입니다.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두 번째는 맹공, 한국일보 사면 기사입니다. 야당, 명품백 받은 김건희 여사도 기소해야 한다. 맹공을 퍼붓습니다. 수사심의위원회에서 이렇게 권고하지 않았느냐라는 압박인 거죠. 자, 최재형 씨에 대해서 기소하라. 수사심의위원회가 권고한 가운데 선택은 검찰에게 달렸습니다. 그 명품백을 단순한 선물로 볼 것이냐, 부정 청탁으로 볼 것이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요, 만약에 수사심의의 권고를 그대로 따른다 하더라도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불기소, 최재형 씨에 대해서는 기소. 어째 모양새가 좀 이상합니다. 준 사람은 기소하되 받은 사람은 기소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여서 검찰의 고민이 깊어질 것 같습니다. 다음 키워드입니다. 이어서 세 번째 키워드, 출생아, 한국경제 8면 기사입니다. 바닥 찍었나? 출생아 증가율 17년 만에 최대. 7월 출생아 증가율 7.9%. 반가운 소식입니다. 이제 저출산 바닥을 찍고 반등할 일만 남았다라는 희망적인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결혼 페널티도 없앴고 여러 가지 출산 지원 정책도 효과를 발휘하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도 나옵니다. 아이들 많이 낳는 사회, 좀 든든한 대한민국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키워드입니다. 네 번째 키워드는 이겁니다. 평양 인근. 동아일보 일면에 아주 흥미로운 기사가 보도되고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얼마 전 북한 김정은이 핵시설을 공개했는데 내부 시설을요. 그런 건 처음이었죠. 그 시설이 바로 평양 인근의 강선으로 드러났습니다. 강선 핵시설은 북한이 그동안 비밀에 붙여왔던 비밀 핵시설입니다. 지난 북미 회담 때 트럼프 당시 대통령이 김정은에게 강선이라는 이름을 대자 북한 김정은이 굉장히 놀랐다라는 후문이 있을 정도로 북한이 꽁꽁 감춰왔던 시설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 네, 목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함께하신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검사 출신의 김광삼 변호사님, 그리고 기자 출신의 안용환 전 의원 나오셨습니다. 민주당의 명 대변인 출신의 김유정 전 의원, 그리고 성치훈 정책위 부의장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기소냐 불기소냐. 검찰이 할 수 있는 선택은 몇 가지 경우의 수가 있습니다. 기소, 불기소, 불기소, 기소. 과연 오늘 검찰은 어떤 선택을 할까요? 그 이야기가 첫 번째 주제입니다. 함께 보시죠. 검찰총장 오늘 보고 명품백 최종 처분은, 자, 과연 오늘 보고를 할 검찰 어떤 선택을 내릴지 궁금합니다. 자, 수사심의위원회에 김건희 여사와 최재형 씨에 대한 엇갈린 결론이 나왔죠. 과연 검찰은 어떤 선택할까요? 자,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만장일치로 불기소가 권고됐습니다. 그것은 부정청탁으로 볼 수 없다라는 거죠. 반면 최재형 씨에 대해서는 8대7로
기소할 것이 권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 수심위 결정 참고해서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사건을 처리하겠다. 검찰은 상당히 고심이 깊어질 것 같습니다. 자, 그 가운데 최재형 씨도 민주당도 다 기소하라 라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먼저 최재형 씨 이야기부터 들어보시죠. 명품백을 건넨 최재형 씨는 이거 청탁이고 뇌물이다 라는 식으로 주장을 하고 있고요. 검찰에서는 어느 세상 어느 사람이 청탁을 저렇게 드러내놓고 함정을 파놓고 하냐라며 저것은 그냥 함정인 선물이다라고 보고 있는데 최재형 씨 의견입니다. 수사심의 결과에 대해서 좀 어떤 입장이신지. 검찰은 수사심의위원회 결과를 존중하여 잘 적용하고 그대로 잘 이행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검찰이 혹시 불기소 처분을 하면 어떻게 하실 생각이실까요? 불기소 처분하지 않겠죠. 왜냐하면 지금 국민 여러분들이 김건희 씨에 대한 분노가 굉장히 많이 들끓어 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자, 검찰이 선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 안 됩니다. 함께 보시죠. 자, 수사심의위원회의 권고에 따라서 여사에 대해서 불기소하고 그리고 최재형 목사에 대해서는 기소를 할 경우, 여사도 불기소하고 최 씨도 불기소할 경우, 여사도 기소하고 최 씨도 기소할 경우, 오늘 검찰총장에 최종 결과를 보고합니다. 이르면 오늘 최종적인 결론이 발표될지도 모릅니다. 검사 출신의 김관선 변호사님, 경우의 수가 뭐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저 세 가지 중에서도 사실은 뭐 두 가지로 줄여지지 않겠습니까? 둘 다 불기소하거나. 그런데 사실 세 가지 경우 수는요, 경우 수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네. 근데 검찰은 이제 스텝이 꼬인 게 뭐냐면 이제 수사심의위원회 회부됐잖아요. 네. 그런데 수사심의위가 두 방향에서 열렸잖아요. 하나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부분, 하나는 뭐 최 씨에 대한 부분이 열렸는데 이게 약간의 제가 볼 때는 아주 모순된 건 아닌데 좀 다른 결과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 검찰의 입장에서는 이제 법리적으로만 그냥 간다고 한다면 일단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지금 부정특사금지법에 배우자 처벌 규정이 없잖아요. 예. 이게 불기소하는 게 제가 볼 때는 당연하거든요. 그런데 최 씨에 대해서는 지금 부정특사금지법에 무조건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사실 그걸 기소를 해야 하는데 직무와 관련성 여부가 사실은 배우자에 있어서만 문제되지 최 씨에 대해서는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수사심의에서 최 씨는 직무 관련성 상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직무 관련성에 대해서만 계속 집중적으로 심의를 해가지고 직무 관련성이 있다고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런데 지금 최 씨의 변호사도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부정특사금지법상 최 씨는 처벌받아도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는 처벌할 수 없다고 이렇게 또 본인들이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최 씨는 또 뭐라고 했냐면 불기소할 수 없을 거다. 나도 기소하고 뭐 김건희 여사도 기소할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청자로 진짜 국민 입장에서 보면 이제 법적인 문제 굉장히 어려운 측면이 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아까 경우 수에 몇 가지 있는데 검찰이 원래 자신들이 결정하려고 했던 내용 그대로 기소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면 일단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불기소를 하고요. 그다음에 최 씨에 대해서는 일부에 대해서만 기소를 하고 부정청탁에 대해서는 불기소하는 방법이 있고 그렇지 않으면 굉장히 좀 약간 부정청탁금지법만 관련돼서 본다고 하면 그냥 법률적으로는 배우자를 처벌할 수 없지만 최 씨를 기소하고 이걸 받은 사람 불기소한다. 이거는 사실 상식적인 수준에서는 뭐 법과 상관없이 이해가 가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걸 정치적으로 푼다? 이것도 참 애매한데 뭐 경우에 따라서는 제가 볼 때는 최 씨에 대해서도 불기소,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불기소 이런 결과 아니면 최 씨 기소, 김건희 여사는 불기소 이거 둘 중에 하나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네. 자,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데 여러 가지 기준이 있겠습니다만 이 청탁금지법상 배우자를 처벌할 수 있는 처벌 규정이 없다라는 것 말고도 사실 본질적으로 검찰이 바라보고 있는 것과 최 씨에 대해서 수사심의위원회가 본 것이 다른데 그 명품백을 청탁 목적의 선물로 건넸다라고 수사심의위원회는 보고 있는 거잖아요. 하지만 수사팀에서는
아니 그 뇌물 자체가 아니 그 명품백 자체가 뇌물이나 부정청탁이 아닌 일종의 그냥 선물이다라고 보고 있는 근본적인 시각이 다른데 네. 김관선 변호사는 어떻게 보세요? 그런데 이게 이 지금 수사심의에서 다루고 있는 것이 직무 관련성이 있다를 예를 들어서 그 전제가 된다고 한다면 이게 뇌물이랄지 이제 변호사법 위반이 됐느냐 알선수재가 됐느냐 이런 문제가 있어요. 이 알선수재는 뭔가 청탁을 받고 그렇게 해줄 목적으로 뭔가를 받았으면 예. 이건 뭐 난 대통령한테 부탁해서 뭘 해보겠다고 하면 알선수재가 될 수 있는 거고 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 대통령이 공무원 아닙니까? 사무와 관련해서 뭔가를 받았다고 하면 이것 또한 뭐 변호사법 위반이 될 수가 있는데 지금 수사심의의 결론 내용도 여러 가지 보면 여기까지는 가지 않았어요. 단지 부정청탁금지법상 직무 관련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걸 가지고 논란을 빚었는데 저는 약간 최씨된 수사심의위원회 좀 내용들이 논의됐던 내용들이 지금 언론 보도 보면 좀 이해하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예. 어떤 부분이냐면 검사 출신의 변호사면서 뭐 교수 그런 사람이 아니 5%만 죄가 인정이 돼도 기소를 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무죄 추정 원칙 아니에요? 근데 95%가 무죄될 가능성이 크고 5%가 유죄일 가능성이 크면 이거 당연히 불기소하는 게 맞죠. 그리고 우리가 유죄 판결할 때는요. 항상 전제가 있어요. 재판관으로 하여금 판사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의 증명이 돼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5% 정도 유죄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면 이거 합리적 의심이 있을 정도 유죄 입증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기소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아마 이 검사 출신 교수가 그 분위기를 다 주도를 했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비법률적인 수사심의위원들은 따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수사심의원 뭐 내용을 구체적으로 심의한 내용을 잘 모르겠지만 뭐 어떻든 간에 수사심의위가 정말 법적으로 전문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제 그런 것들이 지금 도마 위에 오르고 있는 상태고 폐지하는 게 해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도 상당히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자, 일각의 보도에 따르면 오늘 검찰은 아마도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도 불기소, 최 씨에 대해서도 불기소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보도들도 일각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뭐 아직 최종 결과가 발표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확신할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인데 안용환 의원님, 네. 지금 어쨌든 이런 상황이에요. 김관선 변호사가 자세히 말씀을 잘해주셨는데 안용환 의원이 지금 검찰총장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일단 검찰에 이제 자성을 해야 됩니다. 일단 자성부터 한다. 자성을 하겠습니다. 네. 왜? 이거 너무 오래 끌었기 때문에. 네. 자, 자성이 끝났어요. 네, 그러면 빨리 정리했더라면 이렇게 안 됐기 때문에 일단 예. 국민들 죄송하다는 이야기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수사심의위원회에서 참 속된 말로 표현해 골 때린 사건이 돼버렸습니다. 골을 때려요? 희한한 사건입니다. 골을 때려요? 전 지금 조금 전에 최재형 목사, 지금 목사님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예. 최재형 씨 발언을 보면서 대한민국에, 전 세계, 검찰은 너 죄 아니라고 하는데 내가 죄인입니다. 저 좀 벌 좀 주십시오. 저 전과자 만들어 주십시오. 하고 외치는 자기가 김건희 여사를 잡기 위해서 공작을 했다는 것을 스스로 지금 공인하고 자랑하고 다니는 겁니다. 내 공작의 결과가 지금 나타나고 있다. 이건 정말 아니고요. 목사님이 저러시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이제 수심의 결과, 과거 역대 수심의 결과에 대해서는 검찰이 존중을 해 왔었습니다. 네. 그리고 불기소 건에 대해서 검찰이 수사심의위원회에서 불기소한 건에 대해서 기소한 건이 있었어요. 그러나 기소라고 수심의 결과가 나왔는데 불기소한 건 없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딜레마가 시작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엔 같은 사안이에요. 같은 사안이기 때문에 사실 이 관련법 83조 4항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직무와 관련해서 공직자나 그 배우자가 받아서는 안 된다. 예. 그런데 그 다음에 5항은 전 법률의 미비라고 하는데 직무와 관련성이 그런 편이 없이 그냥 배우자나 그 공직자나 배우자에게 줘서는 안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5항을 적용하면은 지금 최재형 목사를 처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 해서 또 김건희 여사를 처벌하지 않는다, 기소하지 않는다면 또 국민적인 또 반발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불기소를 할 수밖에 없다고 보여지고요. 둘 다 불기소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아주 숫자로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자, 김건희 여사는 같은 사안이라고 볼 때 김건희 여사는 15대 0으로 불기소가 나왔습니다. 예. 그다음에 최재형 목사에 대해서는 8대 7,
거의 비슷하게 불기소 기소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그럼 합쳐한다면 이렇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15 불기소, 최재형 목사 불기소 7, 22 기소 8, 22대 8이 되는 겁니다. 그러네요. 숫자적으로 따진다면은 그러니까 수심이 수위원이 달랐습니다. 김건희 여사 할 때와 최재형 목사 할 때 달랐는데 합친다고 한다면 22대 8이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중의 지성을 믿는다고 친다면 22대 8로 해서 저는 양자에게 불기소 처분을 내릴 수밖에 없다라는 예. 생각이 들고요. 그러나 어찌됐든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검찰이 이 사건을 너무 질질 끌었기 때문에 이와 같이 국민들의 관심이 더 커졌고 그다음에 이런 논란에 정치적 논란에 휩싸이게 됐다.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예, 합쳐보면 22대 8이다. 둘 다 불기소할 것이다. 라는 의견. 흥미롭습니다. 그런가 하면 수사팀과 수심위의 결론이 달랐을 때 과연 검찰이 기소 의견으로 나온 건에 대해서 불기소했던 전례가 있는지 이것도 관심사입니다. 함께 보시죠. 자, 이재용 경영권 승계 의혹, 백운규 장관 원전 경계성 평가 조작, 아사히 불법 파견, 김광호 전 청장 헬로윈 참사 관련해서 수심위가 기소를 권고했을 때 불기소했던 전례는 없었다. 수심위가 불기소 의견을 내렸을 때 기소했던 적은 있어도 기소 의견을 내렸을 때 불기소했던 적은 없다. 자세히 보면 수심위 판단대로 다 따라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수심위의 의견은 참고사항일 뿐 불기소를 내렸는데 기소했던 적도 있고 기소가 나왔는데 그냥 그대로 기소했던 적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수심위의 결과대로 검찰이 꼭 따르는 건 아니다라는 것이 좀 확인은 되고 있습니다. 야당에서는 둘 다 기소해라라고 검찰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자, 김유정 의원님, 네. 어떻게 보십니까? 수심위의 권고에 반드시 그대로 따르지는 않은 예가 나와 있지만 불기소를 기소로 더 세게 한 적은 있지만 기소 의견에 반대되는 결론을 낸 적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검찰이 만약에 수심위의 그 결론을 따르지 않는다면 뭔가 이제 한 획을 긋는 그런 사건이 된다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이제 권익위에서 최초의 이제 부정청탁 금지법 그것만 가지고 이제 권익위에서 얘기를 했는데 그게 마치 검찰에게 가이드라인을 준 것처럼 그 부정청탁 금지법에 대해서만 크게 이슈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과거 권익위의 결론이 무혐의 결론 나고 또 검찰에서도 비슷한 무혐의 결론이 났을 때 검찰 내부에서 터져나온 목소리가 보도가 된 적이 있었죠.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에 검사 시절이라면 이거는 변호사법 위반이나 알선수재 혐의로 걸었다 반드시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 그런 과거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김건희 여사 지키기에만 급급한 그런 모습으로 비춰집니다. 그러니까 같은 사건에 대해서 수사심의회가 2번 열리는 이 건도 상당히 좀 희귀한 광경인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해서 또 다른 결론이 나온 것도 검찰이 만약에 이걸 기소로 갔을 때는 최 목사에 대해서 그러면 이거 뭐 제대로 수사한 거냐 부실 수사한 거 아니냐 이렇게 나올 수도 있을 거고 또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이런 상황에서도 불기소로 나온다면 이거는 봐주기 아니냐 이렇게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 검찰이 상당히 자충수를 둔 것이고 딜레마에 빠진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은 어떤 상식에 기반해서 이게 이루어져야 될 텐데 뭐 오늘 금명간에 이제 결론이 난다고 하니까 예. 저희가 뭐 오늘 아침에 이런 얘기를 이렇게 분분하게 얘기하는 게 무슨 큰 의미가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어쩌면 이미 답이 정해져 있는 걸 수도 있겠습니다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영원 의원님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합쳐보면 뭐 22대 8이다. 이제 말 안 되는 거고요. 이거는 건이 다르게 수심위가 열렸는데 굳이 그걸 왜 합칩니까? 다른 분들이 다 들어가서 한 것인데 개개인의 의견이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최 목사에 대한 수사심의 결론이 나왔을 때 국민들은 그래도 정의는 살아있구나. 그래도 우리가 상식을 좀 믿어보자. 이렇게 아마 반겼던 분들이 다수일 텐데 이거를 검찰이 또 뒤집는다? 물론 부정청탁 금지법 관련해가지고 이렇게 되면 대통령이 알고 나서 신고 안 한 것에 대한 대통령에 대해서 뭔가를 해야 되는 법적 조치를 취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검찰이 상당히 부담을 갖고 있을 수 있겠죠. 물론 지금 현재 뭐 그거 가지고 기소를 한다거나 이렇게 할 수는 없겠지만 임기 후에는 가능한 일들 아닙니까? 그래서
정말 이번만이라도 두 개의 다른 결론이 나왔습니다마는 어떤 게 상식인지 어떤 게 국민 정서에 부합하는 것인지 그리고 법적으로 봐서도 이거는 누구도 납득할 수 없는 그런 방향으로 가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거듭 드리고요. 검찰이 자존심을 걸고서라도 저는 내부에서 아마 부글부글 끓고 있는 저는 많은 다수의 검사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상식적인 판단을 내려주시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만약에 검찰이 불기소, 둘 다 불기소를 하기로 결론을 낸다면 성추현 정치위 부의장이 만약에 야당 대변인이라면 뭐라고 논평을 내시겠습니까? 이 사건이 이제 뭐 초유의 사건 최초가 3개째 붙는 거거든요. 만약에 불기소가 되면은 뭐냐? 첫 번째 최초는 검찰이 무죄를 주장하고 피의자가 유죄를 주장하는 최초의 사건입니다. 희한하네. 그리고 예. 희한하네요. 그리고 동일 사건에 대해 수심위가 생긴 이후로 동일 사건에 대해서 굳이 분리를 해서 2번의 수심위를 연 또 최초의 사건입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세 번째 최초가 말씀하신 것처럼 기소 공고를 했는데 불기소 처리를 하는 또 최초의 사건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전에 다른 분들도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수심위에서 기소 공고를 내렸을 때 뭐 기소 공고를 내서 보통 그 기소를 하고 또 불기소 공고를 내렸을 때는 그거를 반대해서 기소를 하는 이유는 사실 수심위에 간다는 것 자체가 검찰이 조사를 해봤을 때도 좀 애매한 상황일 때 아니면 수사가 미흡하다고 판단될 때 수심위의 객관적 판단을 한번 들어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그럴 때 불기소 권고가 나오더라도 기소로 가는 이유는 혹시나 수심에서 그때 반대되는 나는 논리가 뭐냐면 자 검찰에서 봤을 땐 좀 애매하게 의견이 갈렸지만 법원의 판단을 한번 받아보자 이겁니다. 그렇게 검찰 내에서의 의견이 갈렸을 때는 법원이라는 또 다른 기구가 있으니 거기에 가서 이게 우리가 맞았는지 한번 판단을 받아보는 게 맞다라는 게 그 논리거든요. 네. 근데 이게 역행하게 된다? 그러면은 저는 이건 두고두고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건이 될 것이라고 보고 그리고 아까 안영환 의원님께서 또 1심, 2심, 1심, 2심이 아니라 그 김건희 여사의 수심위와 최재형 목사의 수심위가 달랐다. 합치자 이게 얘기를 하셨는데 왜 이게 합칠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 1차 김건희 여사 때 수심위 때는 이거에 대해서 불기소와 무죄를 주장하는 사람들만 들어가서 수심위원들을 설득했습니다. 물론 유죄를 주장하는 최재형 목사 측의 서면 자료는 같죠. 근데 서면 자료를 보고는 것과 실제 누군가 들어와서 추가적인 설득을 한 건 전혀 다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이번 수심위의 결과가 달랐던 이유는 실제 최재형 목사 측이 들어가서 이거 자신이 기소를 받아야 되는 이유, 유죄인 이유에 대해서 설득을 했는데 그게 설득됐기 때문에 다른 결과가 나온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 저는 김건희 여사 수심위에 들어갔던 사람들도 이건 가정입니다. 혹시 최재형 목사처럼 이렇게 유죄 기소 측의 의견을 좀 더 설득하는 사람들이 들어가서 이번 수심위 때 추가 자료까지 제공이 됐다고 하는데 추가 자료가 검찰이 계속해서 뭔가 청탁급 금지법 아니죠? 라면서 유도신문했다는 녹취록도 틀어졌고 김건희 여사가 바로 이걸 행정관 통해서 돌려주라고 했다는 그거에 반하는 그것을 부정할 수 있는 영상도 틀어줬다고 하는데 그런 내용들을 만약 김건희 여사의 수심위원들도 봤다면 다른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까?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이거에 대해서 뭔가 청탁급지법에 갖고 있는 배우자 처벌 조항의 부재, 입법적 공백, 죄형 법정주의에 입각해야 되는 그런 현실적인 한계 때문에 안 된다고들 하시는데 국민들이 바라볼 때는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뭔가 사건이 이렇게 흘러갔을 때는 그럼 앞으로 공직자에게 뇌물 줄 때는 혹시 모르니 몰카를 설치해서 가라. 나중에 걸리면 공작이었다고 하라. 그리고 혹시 모르니 배우자를 통해서 줘라. 이런 비아냥들이 계속 나올 겁니다. 이런 입법적 공백에 대해서 특히나 지금 대한민국 최고 권력자의 바로 옆에 있는 영부인에 대해서 이런 처벌을 내린다? 저는 국민들께서 절대 납득하지 않을 거라고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정당성이 저는 더 높아지는 결과가 나올 것이다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앞으로 뇌물을 주려면 몰카를 차고 가서 부인에게 줘라. 혹시 걸리면 몰카를 공개하라. 네. 공작이었다고 말하라. 예.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뇌물을 준 사람들은 자기를 처벌해달라고 하지는 않겠죠. 그게 최 씨와 지금 이 사건의 좀 다른 점이기도 할 텐데 법조계에서는 이런 얘기도 나와요. 김건희 여사를 만약에 기소한다 하더라도 지금 국회에서 다수당이 갖고 있는 민주당이 주도하는 국회에서 사실은 이 법을 개정하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배우자도 처벌할 수 있다라는 법을 민주당 주도로 혹은 여야 합의로 개정하지 않는 이상 검찰이 여사에 대해서 기소한다 하도 법원에서 처벌할 근거는 없다. 이런 얘기도 나오던데. 물론 이제 오늘 네. 검찰이 총장에게 보고를 하는 거고 그 결론은 오늘 나올지 안 나올지는 모릅니다만 그러니까 이제 검찰이 그냥 기소하면 검찰은 머리는 안 아플 겁니다. 머리는 안 아프다. 네.
그냥 뭐 법원에 넘기는 것이죠. 넘기는 것이지만 또 검찰이 이제 기소 독점권을 가지고 있는 검찰 입장에서 볼 때는 판단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건 인권과도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이제 제가 아까 숫자를 그냥 이야기했더니 좀 논란이 있는 것 같은데 22대 8이요. 한 건은 정말 만장일치로 그냥 불기소 의견이 나왔고 한 건은 8대 7 근소한 차이로 나왔으면은 판단할 때 제가 숫자 합쳐서 이제 이런 논란이 된 것 같은데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같은 사안에 대해서 한쪽을 회의했을 때는 뭐 만장일치였고 여기는 비슷하게 나왔다 그러면은 한꺼번에 종합적인 공고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걸 고려할 수 있겠죠. 합쳐가지고 고려할 수 있다는 그런 뉘앙스를 말씀드렸고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최재형 목사나 야당의 내로남불이 생기는 겁니다. 내로남불이요? 네. 자, 그 심의위원회 공고 사항대로 하라고 최재형 목사가 지금 아까 기자회견에서 했습니다. 아, 심의위원회에서 날 기소하라고 했기 때문에 기소해달라. 그렇다면 심의위원회에서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불기소하라고 했습니다. 그럼 그대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럼 김건희 그 주장대로라고 한다면은 심의위원회를 존중하라고 한다면은 김건희 여사는 불기소, 본인 기소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럼 검찰이 이렇게 그 주장대로 검찰이 한다고 한다면은 또 검찰이 김건희 여사 봐주기 했다고 또 공개할 거 아닙니까? 검찰 참 깝깝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최재형 목사도 본인은 기소, 그러니까 심의위원회 이야기를 꼭 들어달라고 하는 것도 상당히 모순이다. 모순에 빠지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녁 좀 내노란물이 돼버렸는데 어찌됐든 검찰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판단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또 무책임하게 기소 의견을 던진다고 한다면 법원 가서 전혀 무죄가 판결이 나온다. 그럼 검찰도 거기다 책임져야 되는 겁니다. 예. 왜냐하면 두 사람의 인권을 침해했기 때문에. 그거 아니겠습니까? 본인들이 무죄의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책임 회피하기 위해서 법원에 내던졌다? 이건 아니고요. 그건 아니기 때문에 법률에 따라서 판단해 주기를 기대를 합니다. 예. 자,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두 번째 이슈 시작하겠습니다. 대통령은 한동훈 대표 등 지도부와 함께 화기애애한 만찬을 가졌다라고 대통령실에서는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한동훈 대표 측에서는 말할 기회도 안 줬다라며 성과가 없는 만찬이었다라고 독대를 재요청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한 대표 이야기 들어볼 텐데요. 주제 공개하겠습니다. 동상이몽이죠. 그 이야기 들어보시죠. 만찬 성과는 뭐냐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뭐라고 답변했을까요? 어제 독재 요청 다시 하신 이유는 중요한 현안에 관해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필요가 여전히 있지 않겠습니까? 어제는 그런 말씀을 나눌 만한 자리는 아니었으니까요. 추경호 대표와 3자 회담도 고려하시는 건가요? 지켜보시죠. 저는 대통령님과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찬의 성과는 무엇이라고 좀 생각하세요? 만찬의 성과요? 만찬의 성과는 저녁을 먹은 거 아닐까요? 네. 가장 마지막으로 하나 이야기 나누고 싶으셨던 현안이 어떤 게 있는지. 제가 당대표인데 뭐 얘기하고 싶었던 게 뭐다라고 그런 거에 답하는 건 좀 이상하지 않을까요? 지켜봐 주시고 결국은 정치는 민생에 있어서 중요한 현안을 해결하고 노력하는 과정 아니겠습니까? 만찬의 성과는 무엇이냐? 맛있는 저녁을 먹은 것이다. 그거 이외에 성과는 없었다. 한 대표가 애둘러 강하게 비판을 한 셈입니다. 대통령과 허심탄회하게 논의하는 내용이 필요하다. 독대를 재요청하고 있는 한 대표. 그런데 분위기가 좀 안 좋습니다. 한 대표 주변 인사들과 대통령실 관계자들과 친윤 사이에 현저한 인식 차이가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자,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 한동훈 대표 면담 요청을 하고 싶으면 대통령과 산책하면서도 할 수 있었다. 왜 직접 얘기하지 않고 곧바로 가서 언론한테 이르냐. 참으로 속 좁고 교활하다. 이야, 이 속 좁고 교활하다는 얘기가 나왔어요. 감정이 많이 상해 있는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인 것 같아요. 자, 이번에 한동훈 대표 측입니다. 친한계 의원들, 윤 대통령이 구중 궁궐에 갇혀 있는 듯한 느낌이다. 달나라 사냐? 라는. 장동혁, 여당 대표 만나는 일, 007 작전처럼 이루어져야 할 필요 있느냐? 속 좁고 교활하다, 달나라 사냐? 굉장히 좀 험한 말들이 오고 가고 있습니다. 김광선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참 저는 일종의 좀 코미디 같아요. 네. 독대 요청하면 거부하고 또 요청하면 거부하고 안 되니까 이제 여론에 이 얘기하고 그러면 거기서 속 좁다
대권 가려고 하느냐, 자기 장사한다, 뭐 이런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 이게 어떤 가게를 운영하는 게 아니거든요. 국정이라는 담대한 국가와 국민이 사실은 운명이 갈려 있는 그러한 국정을 운영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차원을 살펴보면 왜 대통령은 독대를 받지 않을까?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는 감정 싸움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왜냐하면 한동훈 대표가 독대를 해서 현안에 대해서 얘기하고 하자는 건데 그 현안에 관한 것은 바로 김건희 여사에 관한 문제거든요. 김건희 여사에 관한 문제가 너무나 민심 위반이 심하고 여론이 좋지 않고 지지도는 바닥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해법을 같이 논의하자고 하는 거고 제가 볼 때는 좀 진언을 할 가능성이 크다. 사과가 됐건 아니면 특검을 받든 어떤 식으로든지 정면 돌파를 해야 한다는 그러한 내용을 가지고 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금 윤 대통령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럼 만나봤자 본인의 입장에서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그런 얘기 듣기 싫은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어떤 생각은 확고한 거예요. 특검이 됐건 수사가 됐건 그런 건 받지 못한다는 거. 그러니까 만나서 김건희 여사에 대해 얘기를 했는데 서로 평행선을 달리게 되면 결과적으로 손해는 윤 대통령 탓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독대 받아봤자 이것은 득이 될 게 없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 한동훈 대표 입장은 이런 거죠. 너무나 이 민심이 안 좋아요. 네. 이대로 가다가는 당이 됐건 정부가 됐건 대통령이 됐건 망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뭐 어떻게 해서든지 여기에 대한 정면 돌파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협의를 하고 싶은데 독대를 안 받아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독대가 안 되면서도 플러스 알파로 계속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요. 그러면 한동훈 대표는 독대를 해서 어떤 현안을 얘기하고 싶었는데 안 받아주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자기가 생각했던 정면 돌파를 갈 수밖에 없다. 그리고 독대를 계속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명분을 쌓는 거죠. 그럼 대통령이 독대 안 하겠다는데 결과적으로는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민심을 따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가는데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린다고 한다면 지금요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 계속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것이 끊이지 않고 있어요. 근데 이것을 풀지 않고는 대통령이 앞으로 국정 운영을 할 가능성이 없다. 그리고 사실 저는 정치인도 아니고 당에 소속도 안 돼 있잖아요. 민심을 읽을 수 있어요. 어느 당에 소속되지도 않고. 근데 이 민심의 위반의 정도가 제가 볼 때는 이제까지 제가 방송 한 12년 이상 했는데 이 정도 민심 위반이 된 적이 없다. 알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정말로 중대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각자의 길을 가다가 제가 볼 때는 정말로 잘못하면 큰일이 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성춘 부장님, 지금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와 친한계 인사들의 발언에 어떤 인식 차이 크잖아요. 자, 둘 중에 물어볼게요. 대통령실 관계자 발언처럼 한 대표가 속좁고 교활한 겁니까? 아니면 친한계 인사들 발언처럼 대통령이 구중궁궐이나 달나라에 살고 있는 겁니까? 전 야당이니까 둘 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지만 네. 저는 지금 상황에서 국민들이 느끼기에는 한동훈 대표 측 입장에 더 공감할 것 같다. 한 대표가 맞다. 네, 그럴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지금 만났는데 뭐 산책하면서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다. 저는 산책하면서 이렇게 다 같이 우르르 모였는데 산책 나가서 단둘이 얘기하는 거 저희 대학교 때 MT 갔을 때 네. 관심 있는 이성과 이렇게 산책하고 뭐 그러잖아요. 그런 이 말고는 왜 당대표와 집권여당 대표와 대통령이 따로 산책하면서 이야기해야 되죠? 그냥 잠깐 뭐 테이블을 잡고 얘기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왜 그 얘기를 그렇게 어렵게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예. 한동훈 대표의 밥 먹은 게 성과라는 말, 저 옛날 생각이 나던데요. 저도 학창 시절에 시험 잘 봤어? 그러면 시험 봤어? 이렇게 대답했거든요. 그 말은 성과가 없었다, 뭐 별 게 없었다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런 자조 섞인 이야기를 한동훈 대표 멋쩍어서 웃잖아요. 얼마나 성과가 없었으면 지금 한가하게 밥 먹을 시간이 아니라는, 밥 먹을 때가 아니라는 국민적 목소리가 있는데 의료 대란이건 김건희 여사 리스크건 아무것도 얘기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 자, 그러면은 지금 대통령실과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실의 말, 한동훈 대표 측의 말, 이게 마치 싸운 사람 두 사람이 있는데 그 제3자를 가운데 놓고 계속해서 이렇게 우리 같은 자리에서 그렇다고 전해라, 그렇다고 전해 바로 앞에 있는데 얘기를 못하고 그런 상황 아닙니까? 지금 언론을 통해서 자꾸 직접 얘기를, 어떻게 집권여당 대표와 대통령이 이렇게 언론을 통해서 서로의 메시지를 전달해야 되죠?
왜 이러고 있는 상황이냐? 지금 들리는 얘기에 의하면 한동훈 대표는 대통령에게 뭐 전화건, 메시지건 보내고 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그거에 대해서 아무런 답변을 해주지 않으니 아마도 저는 이 내용 가장 지금 집권 여당의 가장 큰 두 가지 이슈 중 의정 갈등과 김건희 여사 리스크 중에 의정 갈등 얘기는 아닐 거라고 봅니다. 의정 갈등 얘기라면 저 테이블에서 할 수 있었죠. 아니면 다양한 방식으로 계속 전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봅시다. 이렇게 해서 설득해봅시다. 얘기를 건넬 수 있는데 김건희 여사 관련 얘기는 공식적으로 못합니다. 진짜는 한 대표가 진짜 하고 싶은 진짜 얘기는 독대에서 하고 싶은 얘기는 김건희 여사 얘기인 거죠. 영부인 문제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독대를 안 해주는 거죠. 자연스러운 분위기 그냥 뭐 만찬 90분 동안 했을 때 얘기할 수 있을 것이다. 분위기가 전혀 아니었겠죠. 전 만찬 분위기 아마도 이럴 겁니다. 뭐 예로 자주 드는 게 그런 얘기가 있는데 자 오늘 내가 쏠 테니까 마음껏 드십시오. 난 짜장면 약간 이런 분위기였을 어허. 거예요. 자유롭게 하라고 했지만 전혀 자유롭지 않은 분위기. 네. 그런 상황에서 한동훈 대표가 제가 말씀드린 아주 민감한 얘기인 김건희 여사 관련된 해법이나 아니면 본인의 생각을 30명, 27명이 모였는 자리에서 말할 수 있다? 절대 못하는 분위기죠. 그러니까 독대에서 하고 싶은 얘기는 의료대란 얘기 아닙니다. 전 100% 김건희 여사 리스크를 독대를 통해서 어떻게든 왜냐하면 다른 분들도 많이 말씀해 주셨지만 이 얘기 못 풀면 지금 보수 진영 같이 침몰할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해법 아니면 그거에 대한 현실 인식을 전달하고 싶었던 게 아닐까라는 저는 개인적 생각 갖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회식 때 부장님이 마음껏 먹어 오늘은 내가 쏠게. 저기요 전 짜장면이요? 라고 하면 그 밑에 있는 꼭 과장님이 자 우리 다 통일합시다. 우리나라는 통일이 돼야 돼. 뭐 임종석 의원은 통일 안 된다고 했지만 자신 있게 잡채밥을 외칠 수 있는 사람은 드물죠. 예. 그런 분위기다. 그죠. 성춘 부의장의 어떤 개인적 견해. 야당이라 둘 다 비판하고 싶지만 이번 건은 한 대표 쪽이 맞는 것 같다. 라는 성춘 부의장의 의견입니다. 안용환 의원님은 그런데 어떻게 현역 의원 시절에 네. 제가 알기로 이명박 전 대통령을 그렇게 불쑥불쑥 문 열고 자주 찾아가서 만난 겁니까? 독대가 이렇게 힘든데. 그때는 주례회동이라는 게 있었어요. 물론 계속 연장 안 네. 됐었지만요. 저도 뭐 참석을 했습니다. 그럼 주례회동은 이렇게 합니다. 대통령실에서 비서실장과 정무수석, 그다음에 이제 당에서는 당 대표, 사무총장, 대변인 참석했는데 저도 이제 대변인 자격 참석을 해요. 그거 말고 네. 안가에도 몇 번 가셨잖아요. 아, 뭐 그런데 네, 그거 뭐 비공식적인 이야기고요. 네. 네. 그러면 이제 맨 처음에 이른바 청와대 출입 카메라 기자들이 촬영을 하죠. 그다음에 대통령 모두 발언한 다음에 카메라 기자 나가면은 이제 당내 이야기를 6인이 만나서 이야기를 합니다. 예. 하고 나서 대충 이야기 한 1시간 정도 이제 밥을 먹으면서 이야기해요. 보통 이제 조찬 또는 오찬인데 하고 난 다음에 당 대표와 대통령은 남고 나머지 인원들은 빠져줍니다. 또는 당 대표와 대통령 별실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머지 식당에서 기다립니다. 그러면서 보통 한 3, 40분 이야기하고 나오시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그때 보면은 이제 당 대표께서 하고 싶은 이야기를 파일로 정리한 걸 가지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하고 나온 걸 봤는데 어찌됐든 당 대표와 대통령은 자주 만날수록 좋습니다. 다다익선입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나눠야 됩니다. 이게 이제 정상적인 국정 운영에서 그런 바람직하다고 하는 거고요. 단 당 대표가 그런데 이제 이것을 자꾸 본인의 입지를 해서 이용해서는 안 되는 거고요. 예. 예. 그러니까 무슨 뭐 내가 독대 요청을 했는데 이것을 언론에 공개해도 되겠느냐, 요청을 공개해도 되겠느냐, 뭐 이런 건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언제든지 이제 만찬이 끝난 다음에 전화 걸어서 아까 이야기 못했는데 뭐 비서실장이라든지 정책 정무수석에게 아까는 이야기 못했는데 내일이라도 시간 내 만나게 해주세요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절차적인 문제에서 저는 좀 오류가 있었다고 보고요. 어찌됐든 만나는 게 좋지만은 그러나 이제 역대 대통령들의 지지율이 떨어지면은 다음 대권 후보들은 그걸 이용하려는 욕구가 생깁니다. 각을 세워야지 자기가 살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런 생각한다면 굉장히 큰 오산입니다. 한 대표가 약간 그런 생각이 있어 보인다. 아마 측근들은 그런 이야기를 본인은 아니더라도 측근들은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시점 정도라고 한다면 그래서 그건 아닌 것 같고요. 당장은 손을 잡고 국가 지금 산적한 문제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문제들에 대해서 손을 잡고 해결해 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보여지는 거고요. 지금 뭐 대권이니 또는 무슨 뭐 그런 자기들의 개인적인 이야기에 대해서는 거론해서는 안 된다고 보여지고요. 예. 또 대통령께서도 김건희 여사 문제에 대해서는 좀 담대하게 나설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 모두가 이야기했었지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상당히 하여튼 큰 벽이 되어 있는데 그 벽을 넘어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두 분의 어떤 포인트가 살짝 달라요. 성춘 부의장은 대통령에게 좀 더 비판적인, 하지만 안영환 의원은 한 대표에게도
상당히 비판의 소지는 많다라는 지점 지적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대표 쪽 가까운 인사들이 뭐 건배사 기회도 없었다라는 일종의 불만을 내놓고 있습니다. 근데 정작 중요한 건 독대지. 건배사는 사실은 본질은 아닐 텐데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요. 들어보시죠. 그만큼 양쪽의 기분이 좀 뭔가 굉장히 민감하다, 상해 있다, 뭐 이런 것의 반증 아닐까요? 그런 만찬 자리였으면 당연히 이제 당 대표로서는 적어도 건배사나 인사 말씀할 수 있는 정도의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말씀 정도는 준비하지 않으셨을까. 그런데 이제 그런 기회도 없었기 때문에 좀 일찍 갔어요. 혹시라도 이게 독대 안 한다 했지만 대통령이 좀 일찍 오셔서 한 대표 나하고 잠깐 얘기합시다. 이런 상황이 있지 않을까 기대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전혀 없었고. 자, 대표 가까운 인사들은 건배사 기회도 안 주더라. 일찍 갔는데 쳐다도 안 보더라. 라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자 용산에서는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독대를 재요청했지만... 언론을 통해 독대를 말하는 식이면 당분간 어려울 것이다. 독대를 하고 싶은 것인지 흔적만 남기고 싶은 것인지 의문이다. 이야, 굉장히 좀 강도 높은 발언이 또 나왔어요. 독대 안 해주겠다라는 걸로 보이는데 당분간 어려울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거는 한동훈 대표가 독대를 통해서 뭔가 진심으로 뭔가 얘기를 나눈다는 진정성이 없어 보인다라는 것으로 지금 용산에서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은데 김정은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야당 대표는 고사하고 여당 대표하고 독대도 못하면서 용산으로는 왜 가셨을까요? 한동훈 대표 독대 사나이 한동훈 대표. 독대 한동훈. 네, 그런데 스토킹 처벌법에 걸리지 않을까 걱정하는 분들이 생겼어요. 싫다는데 자꾸 요청하잖아요. 예. 그래서 법에 걸리는 거 아니야? 스토킹 처벌법? 이렇게 우려하는 분들도 있는데 정말 야당의 수사심의위원회 열리나요? 제3자적 입장에서 바라보면 참 이렇게 너무 한가해 보인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한동훈 대표가 이를테면 독대를 요청하는 게 한 대표 조차고 하는 걸까요?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거 아니다. 네, 당의 아마 바닥 민심은 당에서 더 절절하게 느끼고 있을 거기 때문에 비록 한동훈 대표 두 달 체제에 큰 성과는 없고 좀 이런 게 이제 언론에 나오니 안 나오니 이런 거 가지고 싸우는 것 자체도 굉장히 유치해 보입니다만은 좀 설익은 부분이 있죠. 그러나 더 큰 책임은 대통령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런 식의 협량의 정치를 보여줄 요량이면 용산으로 정말 왜 돈 들여 갔는지 이해할 수 없죠. 소통하기 위해서 갔다고 했는데 여당 대표하고도 못 만나는 용산은 정말 왜 가신 건지 다시 묻고 싶고요. 이 만찬 자체가 한 달을 지금 거의 한 달을 늦춰서 모인 거잖아요. 그런데 국민의 뇌리에 남는 거는 단체 회식했구나. 그리고 소고기, 돼지고기, 아이스라떼밖에 안 남아요, 지금. 그런데 대통령실은 화기애애했다고 하는데 이틀 지났는데 지금 갈등이 더 심화되는 모습만 보이고 있잖아요. 예. 누구를 위한 갈등인지. 그리고 지금 민심이 좀 그렇게 한가하게 서로 이렇게 감정 싸움하고 있을 때인지 진짜 각성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제 내일이면 갤럽 여론조사 나옵니다만 지난주는 쉬었죠. 그럼 2주 전이 당도 대통령도 진짜 동반 추락했었어요. 그 상황을 돌이켜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얘기한 부분이 맞는 거죠. 당과 대통령실 나는 공동 운명체다 우리는 이런 얘기 했는데 지금 공동 추락하고 공멸해 가는 과정에 있는데 독대를 하니 안 하니 독대가 뭐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아무 때라도 만나서 얘기할 수 있고 통화할 수 있어야지 그게 당정 관계가 제대로 가는 것이고 그렇게 돼야만 민생도 살피고 네. 지금 자고 일어나면 김건희 여사 이슈가 빵빵 터지고 있는데 그게 걱정이 안 된단 말씀이에요? 국민의 분노가 눈에 안 보이세요? 그걸 왜 대통령실이 인지를 못하는 겁니까? 애써 외면을 하는 겁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겠다고 하는데 여당 대표가 그거를 거부를 합니까? 그러니까 야 정말 어떻게 하려고 이렇게 하시는지 국민 참 답답하죠. 분노가 더 커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한동훈 대표 가까운 인사의 얘기를 들어보면 독대를 못하니까 한 대표가 혹시나 일찍 갔다는 겁니다. 일찍 가서 10분에서 15분 앉아 있었다는 겁니다. 혹시 대통령이 그걸 보고 한 대표 잠깐 차나 한잔 하지 라고 하실까 봐 일찍 갔었다라는 얘기도 지금 다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 친윤계 인사인 장해찬 전 최고가 조금 전 저희 채널A의 정치 시그널에 나와서 한 대표를 좀 비판을 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뭐 그 책임을 지금 와서 어느 한쪽에게 전가하기는 어렵다고 보고요. 네. 다만 한동훈 대표에게 요청하고 싶은 것은 검찰식 언론 플레이에 대한 집착을 버려야 될 것 같다. 네. 검찰일 때는 그냥 단독을 언론에 주면 그게 보도가 되고 반대 측 이제 피의자 측에서 반발을 하기가 거의 힘들어요. 예. 왜냐하면 수사권을 가지고 있고 각종 정보를 독점한 검찰이 압도적 갑의 지위에서 언론 플레이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정치권은 한쪽에서 단독 보도가 나왔다 해서 그냥 가만히 넘어가는 곳은 아니거든요. 검찰식 언론 플레이 하지 마라. 뭐 친윤계 장해찬 전 최고는 한 대표를 강하게 비판했는데, 자 검찰 측. 저런 사람들이 대통령의 눈과 귀를 가리고 있는 거예요. 아니 독대를 서로 아무리 동상이모이고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그럴수록 더 만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자기가 충신이라고 한다면 대통령님 일단 만나보세요. 한동훈 대표가 무슨 말인지 들어보세요. 그리고 거기서 이 얘기를 나눠보세요. 그래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자꾸 독대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독대를 언론에 흘린다는 얘기만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본질은 독대를 하냐 안 하냐지 이게 언론에 나가냐 안 나가냐 이제 그런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지금 한동훈 대표가 지금 독대 요청했다는 게 한 2번 정도 나가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전에도 계속 독대 요청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왜 한동훈 대표는 그렇게 독대 요청을 할까요? 너무나 시급하고 너무나 현안에 대해서 대통령이 민심을 모른다고 했기 때문에 독대 요청을 했을 거 아닙니까? 이러다 이제 큰일 나겠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우리가 외형적으로 보면 한동훈 대표가 독대를 못해서 안다라는 것처럼 보여요. 그리고 구걸하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곧 있으면 김건희 특검 법안이 대통령 탁자 위에 올라옵니다. 거부하겠죠. 그러면 국회에서 재의결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할 겁니까? 그 다음에는 국민의힘 도움을 받아야 하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 만약에 이런 식으로 감정이 나빠지고 계속적으로 김건희 여사의 리스크에 대해서 뭔가 조치를 취한다고 계속 건의하려고 하는데 안 받아줬어요. 그러면 김건희 특검 다시 재의결 가면 이거 다른 생각할 수 있는 의원도 생길 수 있어요. 여당에서 8표 반란표 나올 수도 있다. 그렇죠. 그러면 그걸 만약에 받아들이고 나서 사과를 한들 뭐 검찰 수사를 시작했더니 그거 아무 의미 없어요. 그럼 뒷북되는 거거든요. 김건희 특검법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기 전에 그래서 대표랑 대통령이 만나야 된다. 그렇죠. 지금 코앞이에요. 이게 며칠 남지도 않았어요. 사안이. 그러면 지금 사실은 한동훈 대표 만나자고 해야 할 사람이 윤 대통령입니까? 한동훈 대표입니까? 물론 뭐 같은 배를 타서 같은 배 타고 추락할 수는 있지만 지금 윤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 상남자로 알려져 있잖아요. 부인에 대한 애정과 사랑이 엄청나게 강해서 본인의 어떠한 영부인에 대한 어떠한 모해랄지 뭐 그런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단호하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하고 정치는 별개거든요. 그러면 조금 시간만 지나면 사실은 윤 대통령이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한테 도움을 요청할 일이 곧 생겨요. 그러면 차라리 특검하기 이전에 앞서서 이걸 정면 돌파를 해서 야당의 어떠한 그러한 것들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 이걸 당연히 상의를 해야죠. 근데 이걸 단순히 내 부인에 대한 얘기를 하지 마라. 난 그런 말 듣고 싶지도 않아. 그러니까 너를 독대 안 할 거야. 이게 얼마까지 갈지 모르겠어요. 잘못하면 뒷북치는 일이 또 일어날 수 있고 뒷북치면 그때는 모든 걸 잃어버리고 뭐 회복할 수 없는 상황이 될 겁니다. 독대에도 유효기간이 있다. 그 유효기간 얼마 안 남았다. 김만선 변호사님의 흥미로운 논평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자,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이슈입니다. 주제 공개하겠습니다. 민주당도 임종석 전 실장의 두 국가론에 대해서 선을 긋고 있습니다. 통일하지 말자라는 임종석 전 실장의 저 주장에 대해서 민주당 내에 친명그룹의 토론이 있었는데 개념 없는 소리다. 뭐 이런 얘기도 나왔어요. 저거 개념 없는 소리다. 굉장히 센 비판이 민주당 내부에서조차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정부에서도 김수경 통일부 차관이 임종석 전 실장에 대해서 북한의 치어리더 역할을 자처했다라고 강도 높은 비판의 논평을 냈습니다. 들어보시죠. 북한의 헌법 개정을 앞두고 우리 사회 일각에서는 북한의 반통일적,
반민족적 행위에 앞장서서 호응하는 치어리더의 역할을 자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인식해야 할 것은 두 국가로는 결코 한반도 평화를 가져올 수 없으며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를 정착시킬 유일한 방법은 통일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국민들은 반헌법적, 반통일적인 주장에 결코 동참하지 않을 것입니다. 김수병 통일부 차관이 정부의 입장을 강조해서 밝힌 겁니다. 김정은의 치어리더 역할을 하는 사람이 일각이 있다. 임종석 전 실장을 염두에 둔 발언입니다. 임종석 전 실장은 김정은의 두 국가로운 체제에 동조하는 것은 오히려 윤석열 정부다라며 반박을 하고 있는데요. 임종석 전 실장입니다. 윤 대통령의 인식은 정말 최악이다. 평화적인 두 국가는 불가능하다. 자유통일을 추진해 나갈 것이며 무력에 의한 통일이 아니다. 누군가부터 주입된 북한 붕괴론이 짙게 깔려있다. 윤 대통령이라말로 적대적 두 국가에 동조하는 것이다. 글쎄요. 대북 정책을 비판하는 것과 그것이 두 국가론을 동조하는 것이다라는 임종석 전 실장의 주장은 논리적인 비약이다라는 지적도 많습니다. 어쨌든 임 전 실장은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통일하지 말자, 두 국가로 살자, 평화롭게 살면 되는 건 아니냐라는 임종석 전 실장의 발언이 우리 정부가 밝힌 것처럼 김정은의 두 국가론, 통일은 불가하다라는 김정은의 주장을 동조했다라고 보십니까? 민주당 내에서도 강한 비판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개념 없는 소리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오늘 앵커의 모닝콜, 아주 특별한 사람에게 앵커가 지금 모닝콜 전화 걸겠습니다. 방금 들었던 김수경 통일부 차관에게 모닝콜 걸어보겠습니다. 예, 오늘 김진애 모닝콜 김수경 통일부 차관에게 전화 걸었습니다. 차관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돌직구쇼 여러분. 오랜만입니다. 이 자리에 늘 앉아 계셨는데. 네, 오랜만에 진짜 통화가 돼서 너무 기쁩니다. 네, 요새 참 많이 바쁘신 것 같습니다. 차관님. 임종석 전 실장의 이 국가론에 대해서 북한의 주장을 미러링한 것이다. 두 국가론에 대해서. 김정은의 치어리딩 역할을 한다라고 발언하셨는데 어떤 의미일까요? 북한이 지난해 말부터 남북관계를 적대적인 두 국가관계라고 주장을 하면서 계속 통일과 민족 지우기를 해나가고 있는데 예. 그리고 게다가 이제 영토에 대해서도 조항을 개정하겠다라고 지금 북한이 예고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이렇게 북한이 주장하는 것과 똑같은 주장을 할 수 있는지 그게 참 놀랍고 해괴하다는 생각을 했고요. 예. 특히 10월 7일에 최고인민회의가 예정되어 있어서 여기서 아마도 이제 헌법 개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고 통일을 부정하고 영토 규정도 바꿀 것으로 지금 예견되어 있는 상황에서 불과 한 20일 정도, 한 열흘 정도를 앞두고 이렇게 북한과 동일한 주장을 똑같이 한다는 게 참으로 이상하다. 마치 영화 예고편을 보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임종석 전 실장은 북한 김정은과 사실 정상회담도 했었고 그 배후에서도 준비를 많이 했던 인물인데 일각에서는 임종석 전 실장이 김정은에게 혼내거나 타일러서 무슨 소리 하는 거냐. 우리 그때 회담했었을 때 얘기는 뭐냐. 계속 핵 개발하고 살겠다는 거냐. 라고 따끔하게 혼내지 못할 망정 김정은의 주장에 동조한다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는데 과거 진보 정부의 어떤 대북 정책 실세들이 일제히 임 전 실장과 같은 주장을 지금 두각보론 들고 나왔는데요. 그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원래 전현직 정치인들이 정치적인 관심을 끌기 위해서 도발적인 주장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네. 이건 나가도 너무 나갔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북한이 주장하는 바를 동일하게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이 굉장히 우려스럽고 그리고 두 국가라고 만약에 우리가 선언을 하게 되면 통일을 포기하고 그러면 북한이 갑자기 핵을 포기하고 평화의 길로 나옵니까? 통일을 포기해야 평화가 온다라는 주장은 아무 인과관계가 없는 주장이고요. 특히 이전 정부에서 이제 비서실장을 하신 분이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걸 볼 때 과연 이전 정부의 남북관계 철학이 존재했는가를 좀 의문스럽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게 결국은 북한이 하자는 대로 그대로 하자는 것이었을 뿐 어떤 남북관계 철학이 있었는지도 의심스럽습니다. 네. 결국 이래서 북한이 그럼 만약에 다시 무슨 이유로 통일을 포기했다가 통일을 하자고 하면 결국 또
북한의 주장에 동의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떤 철학의 결과로 나온 이야기라기보다는 그저 지금 북한의 주장을 그대로 미러링하고 있는 것일 뿐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에 대해서 임종석 전 실장이 오히려 현 정부가 김정은의 적대적 두 국가론에 동조하고 있다라며 통일부도 없애자 이런 반박을 했는데 어떻게 보세요? 통일부 없애자는데요. 그 흡수통일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뭐 북한의 정권을 붕괴시키고자 하는 것이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던데 아니 21세기의 자유민주주의를 표방하는 글로벌 중추국가가 지금 뭐 무력으로 북한을 쳐들어가기라도 한다는 얘기입니까? 북한의 정권을 무력으로 붕괴시킬 수라도 있겠습니까? 그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고 북한 주민도 자유와 인권을 남한 주민만큼이나 누려야 한다는 이 평범한 진리를 이야기하는 것마저도 북한의 붕괴를 원하는 거냐? 이런 식으로 호도하는 것은 그야말로 북한의 심기만 살피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친명계 토론회에서 문정부를 비판했는데 그 비판의 내용이 논란이에요. 문재인 정부가 대북 제재를 겉으로는 뭐 해제할 것 같이 하면서 국제사회 대북 제재를 준수했기 때문에 남북 관계가 더 안 좋아졌다라고 비판했는데 뭐 대북 제재 지키지 말자, 어기자 이런 얘기로 들려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차관님 보셨습니까? 네, 어쨌든 지난 정부의 대북 정책이 실패했다라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는 부분은 수긍이 가는 부분입니다. 어쨌든 2019년에 하노이 노딜 이후에 남북 관계가 완전히 단절된 상황이 이어졌고 그렇다는 것은 이미 이전 정부부터 남북 관계의 단절이 시작된다라는 걸 인정했다는 셈인데 그러나 그 이유가 참으로 이상한 것이 대북 제재를 준수하려고 노력한 것 때문에 남북 대화에 악영향을 미쳤다라는 건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거든요. 우리가 국제사회 일원으로서 대북 제재에 이제 동참하면서 북한이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하지 않게끔 해야 되는 이 상황에서 마치 대북 제재를 준수하지 못하게끔 우회시켜줬어야만 남북 관계가 좋아졌을 것이라는 이런 주장은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 김수경 통일부 차관과 앵커의 모닝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깊은 대화 감사합니다, 차관님. 네, 감사합니다. 김수경 통일부 차관이었습니다. 오랜만에 목소리를 들으니 반갑군요. 자, 민주당 내부에서도 임 전 실장에 대해서 강도 높은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당 강령과도 맞지 않고 헌법 정신에도 위배된다. 또 다른 참석자는 개념 없는 소리다. 들어보시죠. 우리 당 입장과는 다르다. 헌법 정신에 위배되고 당의 강령과도 맞지 않는 주장이고 그리고 평화 통일을 추진하고자 하는 그간의 정치적 합의와도 배치되는 것이어서 좋게 말하면 이상적일 수 있지만 나쁘게 말하면 개념 없는 소리죠. 대단히 논리적이지 못하고 정책인 발언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발언에 우리가 왜 호들갑을 떨어야 될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개념 없는 소리다. 그런가 하면 더 나아가서 친명 그룹에 토론회가 있었는데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을 강하게 비판하면서 그 왜 대북 제재를 그렇게 잘 지켰냐? 에? 함께 보시죠. 이재명 대표, 남북 두 국가로는 헌법 정신에 위배된다라고 어제 비공개 최고위에서 임 전 실장의 주장을 비판했고요. 어제 더민주혁 신회의 주최 토론회에서 더민주혁 신회의 대북 정책 혁신위원장은 문정부 대북 제재의 준수 노력이 족쇄가 됐다. 한반도 경제회의 상임의장 김진영 의장, 문정부의 평화정책 실패는 분단 인식 실패가 초래한 거다. 라는 다양한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자, 들어보시죠. 막는 방법이 아주 어려운 게 아닙니다. 이 사람들을 통제하면은 막을 수 있는 겁니다. 경찰력만 투입하면. 근데 왜 하지 않았는가? 정말 의문입니다. 남북 문제에 관심과 전문성을 가진 586 정치인들이 적지 않는데 이분들이 의회 내에서 확고한 대북정책 개혁 그룹으로 자리를 잡고 대통령을 견인했다면 대통령이 다른 길을 갈 수 있지 않았을까? 자, 좀 황당한 주장 같기도 합니다. 문재인 정부가 대북 제재를 준수했기 때문에 남북관계가 더 악화됐다. 대북 제재는 우리가 준수하고 말고의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겁니다. 국제사회가 당연히 대북 제재에 동참해야 하는 거고 그 대북 제재를 우리가 어기게 되면 우리 대한민국이 오히려 제재를 받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 황당한 이야기가 친명그룹 주재 토론에서 나왔어요. 김유정 의원님.
배가 산으로 가네요. 배가 산으로 가고 있어요. 네. 저는 임종석 전 실장이 이제 총선 때 좀 아쉬웠죠. 네. 많이 뭐 당내에서 의견은 분분했습니다만은 많이 아쉬웠는데 한 몇 달 만에 이제 등장을 했는데 존재감 뭐 과시 차원인지 아니면 평소에 소신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계속해서 이제 평화, 통일 뭐 이런 연구도 해왔고 운동도 해왔던 분이기 때문에 본인의 소신껏 얘기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엉뚱한 방향으로 자꾸 이게 뭔가 전개가 되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이쯤에서 멈춰야 된다라는 생각이 우선 듭니다. 마치 계엄령처럼요. 계엄령처럼. 네, 그래서 뭐 개인의 소신을 얘기할 수 있지만 이게 민주당원이시잖아요. 당의 강령에도 배치되고 또 헌법과도 좀 상반되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네네. 평화 통일을 지향하는 그런 것들이 전문에도 헌법 뭐 4조를 포함한 뭐 각조에 다 담겨져 있는 것인데 불가피한 어떤 특수한 두 체제의 어떤 특수성을 인정하더라도 지금처럼 얘기하는 것은 당의 어떤 입장, 대북 정책에 대한 입장도 아니고 또 헌법과도 배치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게 그래서 개인의 어떤 의견이다라고 당에서는 얘기했는데 이제 이게 무슨 토론회를 거치면서 조금 더 이상한 방향으로 확대가 되는 것 같아서 이쯤에서 조금 당 입장에서 좀 정리를 한번 하고 마무리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거대 담론을 가지고 존재감 과시하고 싶었을지는 모르겠으나 이게 지금 이 문제를 이렇게 시급하게 막 해야 될 만큼 그렇게 지금 중요한가. 다른 민생 현안들이 너무 많이 산적해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좀 시간을 필요로 하는 문제인 것 같고 당에서도 일단 조금 거두절미 시쳇말로 손절하는 그런 느낌인데 토론회를 통해서 또 다른 이야기들이 막 이렇게 분출돼서 나오는 거는 그건 또 방향이 맞지 않거든요. 그것도 오바다. 대북 제재 그렇죠. 안 지켰다. 뭐 네, 이런 거. 그것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예. 그거는 당에서 입장이 그렇게 정리가 됐나요? 아니기 때문에 이쯤에서 이 부분은 개인의 의견이고 조금 더 뭐 소신껏 연구해서 이거를 진행시킬 만한 그런 동력을 임 전 실장이 뭐 가진다면 모르겠습니다만은 당에서 이걸 계속 받아서 확산시켜 나가는 것은 결코 유리한 이슈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김종영 님 잘 비판해 주셨는데 그러니까 친명 그룹이 비판하는 586의 대북 정책의 한계가 너무 뭐 장밋빛이었다 이런 게 아니라 586들은 왜 대북 제재를 지켜서 그러냐라고 더 뭐랄까 더 뭐 급진적인 이야기가 나와서 이재명 대표와 가깝다는 소위 그 그룹에서 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임종석 전 실장이 오늘 또 그 주장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제가 주장하는 건 평화 공존론이죠. 두 국가는 이미 두 국가예요. 말만 통일이지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윤석열 정부 거치면서 다시 북한 붕괴론에 대한 믿음으로 가버린 거예요. 급수 통일론으로 가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통일 논의가 오히려 평화에 대한 합의를 크게 저해하고 있다. 오히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적대적 두 국가론을 윤석열 정부가 도와주는 꼴이다. 거의 쌍둥이 격이죠. 국가보안법도 없어지는 거고 그렇게 되면은 뭐 통일부도 없어지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건가요? 저는 뭐 통일부도 지금 필요 없겠다. 국가보안법 없애고 통일부도 없애자. 아까 김수경 차관은 이쯤 되면 막 나가는 것이다 라고 강하게 비판했는데 김정은이 곧 헌법을 고친답니다. 북한 내부 체제에서는 상황은 그 헌법을 고치는 걸 앞두고 이런 얘기 임종석 전 의원이 불쾌하지만 정치권에서는 실제 임종석 전 의원의 과거 전력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주사파 출신, NL 쪽, 전대협 의장 출신. 글쎄 미러링이다, 치어리딩이다 뭐 이런 비판도 나왔습니다. 안영환 의원님, 임종석 전 의원은 오늘도 강하게 그 주장을 하고 있어요. 본인이 작정을 한 것 같습니다. 많은 비판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나오는데 배경이 저도 궁금해요. 어찌됐든 뭐 비서실장까지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언론의 반응 또 국민들의 반응까지 고려해서 이야기를 했을 거라고 봅니다. 또 일부에서는 방금 이제 미러링, 뭐 치어리더냐. 임종석 전 전대협 의장이었죠. 그 간판으로 국회의원이 됐고 청년 정치인이 됐고 청와대 비서실장까지 올랐던 그 운동권 경력으로 정확히 운동권 경력이라고 한다면은 NL 그다음에 주사파 NL은 이제 핵심도 주사파였죠. 그 경력이었었는데 전 그 생각이 들어요. 제가 대학 다니던 시절에 임종석 실장보다는 제가 좀 입니다만은 갑자기 학생들이 팀 스피릿 운동 반대를 외치는 거예요. 그래요? 전 그때 이제 왜지? 핵심이 아니었기 때문에 왜지?
팀 스피릿 운동이 팀 스피릿 훈련이죠. 한미 연합 훈련인데 그걸 왜 반발하지? 저는 사실 잘 이해를 못했어요. 그런데 얼마 후에 카터 미국 대통령이 김일성 북한 주석을 만나가지고 대동강에 배 띄워놓고 이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때 김일성 주석이 카터 대통령에게 제발 미국 가가지고 팀 스피릿 훈련 좀 그만 좀 하게 해달라. 우리 죽겠다. 팀 스피릿 훈련 한 번 하는 순간 몇 개월 동안 북한 경제가 마비된다. 왜? 이제 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북한 입장을 추정한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를 했다는 기사를 보면서 왜 팀 스피릿 훈련을 그렇게 이른바 주사파 또 NL에서 반대를 했는가를 그때 이해를 갔습니다. 그대로 추정을 한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번에도 북한에서 통일은 안 하겠다. 두 국가 적대적 두 국가로 이야기하니까 지금 남쪽에 있는 그동안 통일을 했던 시민사회단체, 북한 성향의 시민사회단체들이 이름을 다 바꿨습니다. 통일자 다 뺐습니다. 북한은 근데 추정한 것이죠. 그런데 이제 임종석 실장이 바로 그런 맥락에서 했다고 한다면 그건 아닙니다. 그야말로 미러니 치어리더니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요. 저는 이제 이 자리에서 아까 어떤 교수님이 웬 개념 없는 소리, 웬 호들갑들 이유는 없다라는 이야기인데 그 이야기를 해주고 싶습니다. 다만 통일분할 정부 정책 당국자도 이 점은 우리가 짚고 넘어야 됩니다. 방금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곧 북한의 헌법이 이제 통일을 아예 삭제하고 두 국가론으로 나갑니다. 그럼 우리가 북한은 그런데 변하고 있습니다. 어찌 됐든지 간에 정책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북한의 정책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들 마음대로 하라고 그래 라고 할 수는 없는 겁니다. 분명히 통일을 지향한다면 통일의 상대가 아닙니까? 상대가 저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한다면 이에 대한 대비책도 우리가 만들어 나가야 되는 겁니다. 저는 두 국가론도 현재 김일성 독재 체제 하에서 김정은 독재 체제 하에서 공산주의 독재 체제 하에서는 불가능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고요. 아까 임종석 실장이 이명박, 박근혜, 윤석열 정부 하에서 비난했습니다. 흡수 통일론을 하려고 했다고 하는데 흡수 통일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똑같이 자유민주주의 원칙에 의한 통일을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북한의 입장에서 본다면 흡수 통일을 다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의 목표는 북한 주민들을 민주주의 하에서 자유롭게 인권이 있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우리의 궁극적인 통일의 목표입니다. 그럼 흡수 통일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부인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마치 좌파 정권, 진보 정권에서는 그건 아니었다?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김정은이 통일 이야기를 빠지는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 믿었는데 믿을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 나오는 거예요. 우리의 원칙은 자유민주주의에 의한 통일입니다. 그건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거고요. 다만 북한 체제가 자유민주주의가 됐을 때 그리고 북한 주민들이 그래도 우리 두 국가로 살아가게 한다면은 그때는 주민들의 입장을 맡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 북한 주민들이 저런 억압과 전제 정차에서 있을 때는 우리는 북한 주민들을 거기서 벗어나게 해야 됩니다. 그건 통일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뜨거운 소식 준비되어 있습니다. 세 가지 엄선했습니다. 첫 번째 소식부터 만나보시죠. 자, 끔찍하고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정말 황망한 사건이기도 합니다. 자, 가해 20대 연인을 한 고급 외제 차량이 20대 연인이 탄 오토바이를 들이받아서 여자친구가 사망을 했고 남자친구는 중환자실에서 치료 중인 사건이 발생했는데 그 고급 차량의 운전자는 현장에서 도주를 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20대 연인 덮친 비극. 그제 새벽 광주광역시 서구의 한 도로 굉장히 고급 외제 차량이 20대 남녀가 탄 오토바이를 들이받았습니다. 여자친구는 사망했고 남자친구는 중환자실에 치료 중입니다. 외제 차량 운전자 C씨와 동승자는 차량을 버리고 도주를 했습니다. 자, 그때 CCTV 화면입니다. 자, 지금 보이는 오토바이 그 뒤에서 빠른 속도로 고급 외제 차량이 오토바이를 들이받습니다. 다른 차량도 속도가 좀 빠르네요. 저기 이렇게 쌩쌩 달리죠. 저기 조심해야 될 것 같은데. 자, 이 사고로 오토바이에 탑승한 여자친구는 사망했고요.
외제 차량 운전자와 동승자가 지금 빠르게 도주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젊은 사람들로 보이는데 30대 남성들로 현재는 특정이 되고 있는데, 자, 오토바이 운전자 A씨는요 배달기사 활동을 그래서 오토바이를, 여자친구 B씨 사고로 사망했는데 결혼을 약속한 사이였다라고 합니다. 오토바이 운전자 A씨 어머니는요 돈 모이면 결혼할까 대화하며 퇴근하던 길이었다. 충격받을까 봐 여자친구의 사망 사실을 아직 못 알렸다라고도 밝히고 있습니다. 목격자 인터뷰 들어보시죠. 쉥 소리가 났어. 딱 소리가 났단 게 벼락치게 가버린 게 저기서부터 그렇게 왔어. 그러고 때려버리고 내빼버린 거야. 그 남자가 고개를 이렇게 들더니 살려주세요 그러더만. 3분이나 있다가 내 여자친구는 죽었어요 그러더만. 자, 안타까운데 성춘 부의장님, 이게 그 배달 기사 일을 하던 남자친구가 여자친구를 아마 데리러 가던 길이었던 것 같아요. 여자친구를 뒤에 태우고 이제 귀가하던 중에 결혼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던데 뒤에서 갑자기 고급 외제 차량, 저 되게 비싼 차거든요. 외제 차량이 빠른 속도로 와서 오토바이 들이받고 여자친구가 사망했는데 현장에서 도주를 했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CCTV를 확인해 봤을 때 저 차량의 동승자와 운전자가 지금 술을 마신 정황이 지금 드러나 있다고 그래요?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음주운전으로 지금 강하게 예상이 되고 의심이 되는 상황인데 지금 이제 도망가 버렸으니 측정을 못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거에 대해서 뭐 가중처벌, 더 심한 처벌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지금 뭐 또 음주운전이라고 지금 단언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사실상 정황상 음주운전으로 예상할 수 있는 또 이런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는데, 아무리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이렇게 하더라도 계속 이런 사건이 발생하는 건 너무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저는 저렇게 도주한 사람들, 사실 사회적으로 뭔가 음주운전 이후에 뭔가 도주하고 뭔가 거기에 계속 술을 마신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도피하려고 하는 행위에 대해서 좀 가중 처벌하자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음에도 입법적으로 아직도 이런 게 완벽하게 추진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는 이런 왜 이렇게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국민적 여론에 의해서 이런 목소리만 좀 높아지지, 실질적으로 저런 사람들에 대해서 좀 더 심한 처벌, 저걸 뭐 강하게 처벌한다고 저걸 뭐 100% 막을 수는 없는 것이지만, 저렇게 안타까운 죽음이 있을 때 저는 이런 계기로 해서 좀 더 좀 강한 입법적 보완이 지금 필요한 시기다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도주한 이유가 뭘까? 설마 유명 모 가수 사건 때처럼 술이 깨고 나서 경찰 조사를 받기 위해서는 아닐까? 음주한 건 맞나? 뭐 다양한 궁금증도 있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용의자를 특정했다고 합니다. 사고 차량은 대포차로 추정돼요. 대포폰을 사용했다. 이거 뭐 좀 수상한데요? 가해 운전자 30대 C씨, 경찰 확인 결과 사고 전 일행과 음주, 지인 D씨, 사고 낸 C씨를 태워 타 지역으로 데려다 주었다 라는 경찰 진술 내용도 있습니다. 자, 경찰은 30여 명의 인력을 투입해서 운전자 C씨 추적 중이고요. 도주를 도운 D씨의 범인 도피죄 적용 입건 검토 중입니다. 자, 이거 김광삼 변호사님, 이거 금방 잡죠? 아마 제가 볼 때는 하루 이틀 사이에 잡힐 거예요. 왜 도망간 걸까요? 일단 뭐 음주운전을 했을 거고요. 이제 대포차, 대포폰을 썼다고 하는 거 보니까 전형적으로 약간 그냥 범죄, 우범 그런 스타일이라고 보고, 아마 전과도 있고 그럴 가능성이 크다고 봐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아마 수배를 받고 있을 가능성이 크고, 두 번째는 이제 음주운전 했을 거예요. 그래서 걸리게 되면 결과적으로 뭐 지명수배된다랄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범죄로 처벌받고 음주로 처벌받고 이제 그런 상황이 되는 거겠죠. 근데 저게 새벽 3시에 일어난 사건이거든요. 저는 처음에 그 오토바이 운전자를 뒤에서 쳤다고 그래서 음주운전의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봤지만, 또 한편은 오토바이 운전자가 왜 새벽 3시에 여자를 태우고 다니까, 그래서 여기도 약간 뭐 여자친구 좀 즐기는 스타일인가 이렇게 봤는데, 나중에 구체적인 기사를 나와서 보니까 배달 일을 끝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자친구가 이렇게 배달을 열심히 해가지고 돈 벌어서 우리 결혼하자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커플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완전 대비되는 거죠. 범죄자, 음주운전, 대포폰 쓰고 대포차 쓰는 그런 가해자하고 정말 성실하게 이 사회를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데, 이 가해자들이 이 성실한 사람에게 엄청난 범죄를 저지른 일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뭐 곧 잡히긴 하겠지만
또 곧 잡힌다고 해서 사실 이게 보상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뭘로도 보상을 할 수가 없고 또 굉장히 또 걱정되는 게 뭐가 있냐면 이제 저분도 뭐 여자친구는 사망을 했고 저분도 많이 다쳤는데 이게 대포차고 대포폰을 쓰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게 보험 처리가 안 되는 게 문제고 그렇군요. 또 음주운전했잖아요. 음주운전 뺑소니가 되면 또 보험 처리가 안 되거든요. 예. 그래서 저 피해자의 어떤 피해 보상 이런 것도 정말 막막하다. 저렇게 배달 일을 하는 거 보면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을 텐데 저 사람은 어떻게 도울 것인가. 굉장히 참 안타까운 사연입니다. 저 도망가는 모습 보십시오. 참, 사람을 죽이고 어떻게 저렇게 태연히 도망갈 수 있습니까? 왜 대포차, 대포폰을 이용했는지, 음주운전 맞는지 빨리 붙잡아서 다 따져봐야겠습니다. 뜨거운 소식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다음 소식입니다. 자, 배추입니다. 배추. 배추값이 너무 비싸요. 수입 배추 아직 도입되지 않고 있는데 배추값 앞으로도 한동안은 계속 고공행진할 거라고 합니다. 자, 그러자 식당 가도 비상입니다. 배추가 아니라 금추, 김치가 아니라 금치, 옆에 있던 시금치도 시금치, 다 비싸요. 한 삼계탕집 운영하는 A씨, 배추값이 비싸서 양배추 김치를 제공한다. 저 양배추 김치 맛있긴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가정에서는 이렇게 양배추 겉절이 담가 드셔도 좀 아쉽지만 그래도 좀 배추값 안정될 때까지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김치 전골 같이 김치가 들어간 메뉴를 주문하면 다른 메뉴를 유도한다. 수육 요리에 배추 빼고 고기 양을 늘렸다. 아이고야, 보쌈에 배추를 안 주면 어째요? 뭐랑 먹어요? 국밥집, 국밥에 김치 안 주는 게 말이 되냐? 버티는 수밖에 없다. 깍두기가 좀 있으니까 국밥은 그래도 열무나 깍두기로 좀 대체를 하시되, 그리고 치명타는 김치 전골, 김치찜, 보쌈에 보쌈김치 빠지는 거. 요게 김주영 의원님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군요. 그러니까요. 과거에 이명박 정권 시절에도 배추값이 워낙 올라가가지고 그때 이명박 대통령이 배추가 비싸면 양배추 먹으면 되지 이런 말 해가지고 말이 명도 안 했더냐 막 이런 얘기했던 생각이 네. 불현듯 떠올랐어요. 그런데 지금 뭐 너무 천정부지로 올라가니까 배추를 뭐 22,000원 뭐 이러잖아요, 한 포기에. 이러니까 자발적으로 양배추를 먹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는데 대통령이 굳이 얘기하지 않아도 이게 참 서글픕니다. 왜냐하면 추석 때도 이 폭염과 뭐 또 이런 이상 기후 때문에 시금치 우리가 10,000원, 뭐 11,000원 얘기했었는데 지금 채소들이 다 금값이 돼버렸거든요. 그래서 뭐 중국산 배추도 수입을 한다고 하는데 빨리 좀 뭔가 이 수급의 안정을 좀 이뤘으면 좋겠고요. 특히 김치 없이 어떻게 살겠습니까, 한국인이. 그래서 올겨울 김장도 지금 굉장히 걱정이 되고요. 그러게요. 지난주에 내렸던 폭우 때문에 특히 이제 뭐 해남 배추 또 밭이 통째로 그냥 또 유실되고 이런 일이 일어나가지고 지금의 배추값에 더해가지고 김장할 일도 굉장히 아마 주부들이 걱정이 많으실 것 같은데 정부의 어떤 적극적인 대책이 빨리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보쌈에 김치가 빠지는 거 상상이 가십니까? 상상할 수 없죠. 네. 그래서 아마 그렇지 않아도 자영업자들 어려운데 네. 지금 아마 김치찌개 더 이상 팔지 못하거나 그러네요, 김치찌개. 예, 아니면 그냥 2배 이상은 받아야 간신히 뭐 유지가 되지 않을까 싶을 정도니까요. 이래저래 정말 시름이 늘어가는 것 같습니다. 이게 이렇게 배추값이 오르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국산 배추를 활용해서 김치 요리를 하던 분들은 타격을 좀 받으셨고 사실 중국산 김치가 식당에서는 그래도 쓰일 수 있잖아요. 중국산 김치를 이용해서 김치찌개나 김치전골을 팔 수 있는데 우리 소비자들 사이에서 중국산 김치에 대한 또 안 좋은 기억과 추억이 있기 때문에 좀 꺼려지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마침 내일부터 또 중국산 배추가 들어온다고 하는데 우리 정부가 좀 철저하게 위생검사 등을 해서 그 결과도 좀 투명하게 공개해 주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뭐 이제 일단 16톤이 들어온다고 네. 들어오는데 이제 우리 자영업자 식당 하시는 분들 이야기 들으면은 이 소비자들이 귀신같이 알아맞히신답니다. 예. 중국산 김치를. 그러니까 우리 김치는 좀 탄탄하고 씹는 맛이 있는데 중국산 김치는 좀 물컹물컹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아무리 들어온다 하더라도 식당 입장에서 본다면은 자영업자 입장에서 본다면은 한번 중국산 김치를 쓴다거나 또 김치 요리의 품질이 떨어지는 순간 신용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럼 또 앞으로
김치값이 내린다 하더라도 배추값 내린다 하더라도 손님들이 안 올 수 있기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로 가격을 높일 수도 없고 또 품질을 떨어뜨릴 수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제가 아주 어렸을 때 대학 다닐 때 보면은 어느 식당을 탐구를 다녔는데 그 식당에 김치가 짜져요. 짜지면 아 배추값이 올랐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뭐 그 소금과 고춧가루로 그냥 조정을 하더라고요. 소비량 그런데 그렇군요. 웃으면서 이제 우리가 아주머니 배추값 올랐어요 이렇게 웃으면서 했었는데 요즘 자영업자들은 이제 그렇게 할 수가 없답니다. 소비자들에 대한 신뢰를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참 어렵고요. 어찌됐든 지금보다 이제 10월 중순이 되면은 고냉지 배추가 나온다고 그럽니다. 평창 등지에서 재배한 고냉지 배추가 나오면은 지금 같은 가격은 좀 떨어질 거라고 합니다만은 그러나 예전처럼 그냥 저렴한 가격에 배추는 좀 어렵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도 걱정입니다. 어찌됐든 빨리 대책을 좀 세워주기를 기대를 합니다. 예. 자, 뜨거운 소식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세 번째 소식입니다. 자, 서울시 교육감의 재보궐선거 보수 단일 후보는 확정이 됐다라고 합니다. 자, 진보 교육감도 단일 후보가 확정이 됐군요. 조전혁 전 의원으로 보수에서는 12년 만에 단일화를 성공했고 진보에서는 정근식 서울대 명예교수. 하지만 4명 단일화 경선에는 참여하지 않는다. 일부 후보들은 독자 출마 가능성이 있어서 완벽한 단일화는 아니다라는 논란도 함께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 보수 교육감에서는 12년 만에 단일화가 확정이 된 거군요. 사실 지난 교육감 선거에서도 보수 교육감 후보들이 분열하는 바람에 논란의 인사가 교육감으로 당선됐고 결국은 사법 리스크가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안영환 의원님? 그렇죠. 지난번에 이제 보수에서 2명이 나와서 또 3명이 나왔었죠. 그 3사람의 표를 합치면은 당선된 조희영 교육감의 표보다 더 많이 나오는 그런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보수에서 단일화에 굉장히 집착을 했었습니다. 그동안 단일화를 못해서 진보 쪽에서 교육감 선거에 당선이 됐기 때문에 그런데 이번에는 단일화가 돼가지고 조전혁 전 의원이 후보로 나서게 됐습니다. 저는 이번 선거는 결국 이제 투표율도 낮을 것 같습니다. 재보궐 선거이기 때문에 투표율도 낮기 때문에 과연 서울 시민들의 관심을 얼마나 끌 수 있을까 굉장히 관심이고요. 그래서 선거는 이제 결국은 투표율에 따라서 또 자기 지지자들 얼마나 나올까도 관심인데 저는 근본적으로 언제까지 이러한 교육감 선거를 따로 투표를 해야 될 것인가의 의문입니다. 지금 선거를 하다 보니까 계속 제대로 임기를 유지한 교육감이 거의 없어요. 다 중간에 돈 문제로 중도 탈락됐습니다. 돈 문제는 왜냐? 정당이 개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본인들이 그 돈을 동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차입을 하다 본다든지 이런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이번 선거 끝난 다음부터는 국회에서 교육감 선거를 과연 지속할 것인가. 서로 유불리를 떠나서 지금 왜 그런 관련이 논의가 됩니다마는 국회 법을 통과하지 못하냐면은 양 정당이 보수 정당과 진보 정당이 때에 따라서 우리가 유리할 것 같으면은 선거에서 유리할 것 같으면 그 법을 유지를 하는 겁니다. 선거에 의한 교육감을 뽑는 것으로. 그래서 이제 국회 차원에서 과연 선거로 교육 현장을 정치화시키는 것이 타당한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저희들은 60초 광고 보고 돌아오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예,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모두 다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부터는 아래 계정에서 김진의 더 라방 시작됩니다. 오늘 많은 좋은 이야기들 오고 갔는데 못다한 이야기가 많습니다. 김진의 더 라방에서 많은 관심과 참여 속에 펼쳐지겠습니다. 함께해 주십시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